봄은 이제 변덕스러운 날씨가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심하게 변덕스럽진 않았죠. 사실 일반인들이 기후가 변한다라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위중한 상황이에요. 작년 2024년 여름에 우리 한 달 이상 최장기간 열대야를 기록해서 밤잠을 설쳤잖아요.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건 작년에 우리나라 동해안 수온이 32도 이상 올라가가지고 광어가 1억 마리 이상 죽어나갔고 수천억 원의 어떤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최근 들어서 기후위기 시그널 중에 느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기후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아직까지 확실한 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에서 학생들에게 날씨와 기후변화 가르치고 있는 교수 김백민입니다. 완전히 제 주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면 극지역 기후변화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서 극지가 지금 가장 빨리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 그런 극지역의 기후변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미래에 극지역의 얼음이 다 녹아버린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 라는 것들을 주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요. 극지역에 이제 배를 타고 현장 관측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각 단어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요? 먼저 우리가 날씨랑 기후부터 확실히 구별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날씨는 매일매일 변하는 그런 어떤 추웠다 더웠다 뭐 가물었다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날씨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기후는 우리가 어떤 동남아 지역에 갔을 때 이 지역 기후 어때? 라고 했을 때 겨울에 눈도 안 오고 겨울에는 이제 그냥 비만 추적추적 내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만 그 지역은 뭐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대충 나눠지는 밋밋한 그런 기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한 날씨가 아니라 그 날씨의 어떤 통계적인 그런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날씨는 기분 같은 거죠. 매일매일 기분이고, 기후는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날씨하고 기후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좀 이해를 하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뭔가 그래도 기후라는 것을 대충 정의할 수는 없겠죠. 통계적인 특성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지역의 30년 동안 날씨의 평균으로 정의를 해요. 30년 동안 평균적인 그런 어떤 산술 평균을 해서 평균적인 날씨를 기후라고 하는데, 기후변화라는 것은 그런 어떤 통계적인 특성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날씨의 성격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요즘 참 그 봄철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죠. 과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그 강풍도 많이 불고, 지금 이제 또 사람들이 되게 우울한 게 주말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우울한데, 예전에 우리의 봄 날씨는 그렇지 않았죠. 화창하고, 물론 봄은 이제 변덕스러운 날씨가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심하게 변덕스럽진 않았죠. 예를 들어 지난 3월에 강풍이 심하게 불어서 산불이 심하게 확산이 되면서 역대급 산불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예전과는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날씨 변동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기후변화, 우리 그 아이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도 정확하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사람들한테 기후변화라는 게 잘 와닿고 있고 이슈화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를 할 때 조금 구별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구온난화랑 기후변화,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후변화 그러면 지구온난화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온도가 그냥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고요. 기후변화는 기온, 습도, 그 다음에 바닷물 온도, 그 다음에 뭐 강수량, 더 넓게는 북극의 얼음 면적, 해수면 상승, 식물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벚꽃의 개화 시기, 또 이제 식물의 뭐 생육 요소들의 모든 변화, 이런 것들도 폭넓게는 전부 다 기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온난화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의 어떤 전체적인 양상은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것들을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기후변화랑 기후위기를 또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뭐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그냥 기후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뭐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틀린 게 아닌데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후 변화의 심각한 변화 속도,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기후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 동식물들이 도저히 적응을 못해서 멸종 위기로 치닫고 있거든요.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 기후 변화의 속도는 어떤 지구 45억 년 역사상 지금과 같은 때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지금이 기후위기라고 부를 만큼 위중한 상황인가요? 사실 일반인들이 기후가 변한다라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위중한 상황이에요. 기후는 정말 천천히 변하고 있고 변해야만 하는, 매우 천천히 변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약 200년 전만 해도 지구 온도의 어떤 증가 속도는 약 1000년에서 10,000년에 1도 정도 상승하면 굉장히 빨리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질학자들이 전부 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약 100년에 1도 정도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자동차로 따지면 지금 과속 운전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상입니다. 즉 기후는, 일반인들은 기후는 원래 안 변하는 건데 우리가 온실기체를 너무 많이 써서 기후가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생각이고요. 기후는 온실기체하고 상관없이 아주 서서히 변해 왔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과속도 이런 과속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위기인가? 보통 이제 기후 위기 그러면 우리는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이 위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간도 위기긴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넘겨낼 수 있는 과학 기술들의 이기들이 너무 많아요.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난방기기,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우리는 다 적응할 수 있어요. 해수면 상승? 제방을 높게 쌓으면 되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럭저럭 적응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또 우리 지자체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려운 전문 용어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고 해요. 적응대책을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동식물들입니다. 동식물들은 대책이 없어요. 지질학적으로 자연적인 어떤 동식물들은 자연적으로 멸종을 하거든요. 그럼 지질학적으로 멸종하는 속도가 약 10,000년에 한 종 정도 멸종하는 게 지질학적인 속도라면 최근에는 100년에 한 종 정도로 급격하게 소리 없이 우리 주변의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죠. 그들에게는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리고 빙하가 녹아내려 또 식수원이 사라지고 너무 많은 온실기체가 바다로 스며들어가지고 산호초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산호초가 사라지면 결국 어류도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미 먹을 게 없네, 바다를 들여다봤더니 먹을 게 없네 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날씨가 춥다 덥다 극단적인 태풍이 온다, 우리 다 저는 막아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많은 돈이 들고 많은 피해가 있겠죠. 그렇지만 적절히는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식량 위기, 이렇게 동식물들이 멸종해서 생태계가 붕괴되고 식량을 생산하는 체계가 붕괴됐을 때 식량 위기가 닥치고 전쟁과 기아로 우리 인간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식물들에서 시작된 위기가 다시 우리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 안타깝게도 진정한 위기는 시작조차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경각심을 느낀 자연재해가 있었을까요? 저는 작년 우리 여름을 꼽고 싶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작년 2024년 여름에 우리 한 달 이상 최장기간 열대야를 기록해서 밤잠을 설쳤잖아요.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건 작년에 바닷물 온도가 32도, 우리나라 동해안 온도가 수온이 32도 이상 올라가가지고 많은 양식장들의 물고기들이 폐사를 하고 광어가 1억 마리 이상 죽어나갔고 수천억 원의 어떤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최근 들어서 기후위기 시그널 중에 느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의 그 양상들이 있어요. 온도가 증가한다든지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그러나 그중에서 제가 원탑으로 꼽고 싶은 거는 해수면 온도 상승, 바닷물 온도의 상승이라고 꼽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바다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 바닷물 온도 때문에 우리가 먹거리들이 사라지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바다에서 많은 수증기들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증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집중호우가 많이 내린다든지 열대야가 오는 것도 사실은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들이 밤에 덮개처럼 한반도를 덮고 있어서 그래도 밤에는 해가 없을 때 열기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우주 공간으로. 그걸 담요처럼 덮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의 근원이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 온도의 급격한 상승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2024년 여름엔 저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일반인들이 이제 기후변화의 원인이 뭐라 그랬을 때 뭐 지구온난화 때문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기후변화랑 지구온난화는 비슷한 이야기고 지구온난화가 그것의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결과물인 거죠. 우리가 기후위기의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산업혁명 이후 특히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6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로 우리는 엄청난 문명을 일궈낸 거죠. 에너지가 없으면 이런 문명을 만들어낼 수 없었겠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인프라들이었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심으로 우리는 거대한 기술 문명을 만들어냈던 거죠. 과정에서 가장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우뚝 선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강대국으로 올라섰는가? 바로 에너지를 잡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석유의 나라, 결국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최초로 대량으로 석유를 뽑아낸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올라섰다라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그걸로 에너지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시기를 학자들은 대전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1960년 이후를 The Great Acceleration, 대전환 시대라고 부르면서 지칭하고 있고요. 1960년대 이후에 인구수라든지 GDP라든지 에너지 사용량, 뭐 질소비료, 사람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려면 가축들이 필요했죠. 그럼 그거에 있으려면 질소비료를 무지하게 소모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소비가 됐고요. 또 이산화탄소, 지구온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치솟았고요. 1900년대 불과 10억 명에 불과했던 우리 세계 인구가 현재는 80억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기술 문명을 통해서 번창하고 부를 축적해 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본질을 놓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기후위기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기후위기는 단순히 어떤 과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죠. 이 자본주의와 거대 에너지 인프라들이 1960년대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인데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 방식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부산물로 1년에 약 500억 톤의 온실기체를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이걸 지구 대기 중에 뿜어내면서 우리 문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우리 기후 시스템은 매우 짧은 시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망가뜨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실 효과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사막화가 심해지고 그다음 바다가 산성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온갖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연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일부 기후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후위기의 본질은 어떤 기술과 소비가 결합된 자본주의의 어떤 지속 성장 시스템 그 자체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가 극복하기 전에는 기후위기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생각은요,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소비를 줄이고 그런 어떤 생활 양식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류의 어떤 에너지 전환, 결국 지금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의존해서 살고 있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시도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획기적인 그런 시도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현재 기술 문명 체제에서 탄생한 놀라운 어떤 인공지능 그리고 에너지 전환 기술의 눈부신 결합이 실험실들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0년 이후에 저는 이런 어떤 에너지 전환의 특이점들이 벌써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효율이에요. 2024년만 해도 전 세계에 도입된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무려 500기가와트예요. 500기가와트면 1기가와트가 원전 1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원전 500개가 건설되는 정도 수준의 태양광 발전이 전 세계에 지금 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 인프라의 성장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인류가 또 이 위기를 기술로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예. 과거의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구는 어떠했나요? 과거에 지금 지구보다 약 20도가 높았던 적도 있고요. 한 2만 년 전에 빙하기였거든요. 지금부터 2만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 때 지금보다 한 6도에서 7도 정도 온도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 2050을 통해서 지구 온도 1.5도 내로 막아내자 하는 그 폭보다 과거에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지구 온도가 상승했던 적도 많았고, 뭐 6억 년 전에는 스노우볼 얼스라 그래가지고 그냥 적도까지 다 얼음으로 덮였던 적도 있어요. 자연의 어떤 놀라운 변화, 기후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정도로 큰 폭으로 이렇게 변화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변화에는 진짜 긴 어떤 지질학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연이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데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고 핵심은 속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제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속도의 차이로 설명을 했는데 100년에 1도 올라간다는 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20도가 지금보다 더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약 10,000년에 1도 정도 올라가는 속도로 10,000년, 20,000년, 30,000년, 100,000년 뭐 100만 년에 걸려서 20도가 올라간 거고 지금은 100년 만에 1도가 올라간 거거든요. 지구 기후변화 믿지 않는 분들, 뭐 음모론 이야기하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증가폭만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과거에 지구가 20도나 뜨거웠었는데 지금 뭐 1도 올라간 거 가지고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절대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지나친 속도 위반을 하고 있다, 과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보다 우리가 과속 페달을 하고 있는 시기는 지구 역사상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우리 과학자들을 또 너무 믿어서도 안 돼요. 저는 이제 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많이 하시는 이야기들 중에 이제 과학은 끝났다, 기후변화 과학은 확실하게 모든 것을 밝혀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험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바로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죄책감을 느낍니다. 기후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아직까지 확실한 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잘 모르고 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날씨도 맞추기 힘든데 이렇게 과속 페달을 밟으면서 지구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자들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는 오늘도 실험실에서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최소한의 예측 정보를 국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과학에 근거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때로 엄청난 그 불확실성 늪에서 호적거리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 정보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두려운 거죠. 그거보다 지구가 더 빨리 변하고 있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기후위기를 또 과장해서 확대 해석해서 인류가 멸종할 것이야 이런 정보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 여름이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구온난화 때문인가요? 대부분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이고요. 이건 대체적으로 뭐 석탄이나 석유 같은 온실가스를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 효과로 전반적으로 지구가 덮여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역별로 이런 어떤 온도 상승의 편차가 너무 커요. 예를 들어 북극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 평균보다 약 3배에서 4배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바닷물 온도 상승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심해요. 그 심한 이유는 이제 좀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헤들리 순환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헤들리 순환이 이제 적도 지역에 특히 필리핀이나 인도양 같은데 굉장히 뜨거운 지역에 거대한 구름들이 형성이 돼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생겨서 구름이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구름이 형성이 돼서 떠오르면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북반구나 남반구로 공기들이 이동을 해요. 근데 지구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력을 받아가지고 편서풍으로 바뀌거든요. 서에서 동으로
북쪽으로 부는 바람으로 바뀌어요. 그게 누적이 되면서 위도 한 30도 부근에는 굉장히 빠른 바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트 기류라고 말하는 그 바람이 존재하는데요. 제트 기류의 특징이 약간 에어 커튼 같은 역할이에요. 제트 기류의 북쪽은 찬 공기, 남쪽은 습하고 매우 뜨거운 공기.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핵심은 그 제트 기류가 점점 북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어 커튼이 북상하니까 뜨거운 공기가 스물스물 점점 북쪽으로 확장되고 있겠죠.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37.5도, 위도가 딱 그 제트 기류가 북상하는 지역에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뜨거운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대야도 나타나고 폭염도 나타나고 바닷물도 굉장히 뜨거워지는, 과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로 매우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물고기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폐사하고 열대야들도 나타나고 하는 거죠. 기후위기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위기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위험한 게 우리 청소년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과학자들이 한 얘기니까 이제 이미 지구는 끝났다. 그래서 굉장히 염세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후위기 문제를 바라보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일단 과학적으로 조금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요. 희망적인 요소와 조금 절망적인 요소들이 마구 뒤섞여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희망적인 요소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기후멸망 다큐멘터들이 있죠. 6도의 멸종이라는 그런 어떤 베스트셀러 책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그 책에 근거해서 지구 온도가 6도가 상승했을 때 우리 인류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암담한 미래, 다큐멘터리 많은데 일종의 약간 프레임 성격이 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물론 매우 위험한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주는 메시지가 사회적인 다큐멘터리로 일반인들이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과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각종 보고서에서 우리가 지금도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현재처럼 우리가 인류가 살아갈 때 가정하는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RCP 8.5라는 시나리오예요. 그게 이제 IPCC 6차 보고서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거기서는 SSP 8.5라는 시나리오로 좀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나리오는 지금보다 온실 기체를 약 3배 정도 더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 이제 배출량이 온실 기체를 약 1년에 500억 톤 정도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인류가 2050년부터 약 1500억 톤 이상 쓰면서 살아갈 때의 어떤 미래를 상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가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탄소 중립 2050이라고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탄소를 2050년까지 0으로 만들겠다고 막 하고 있는 판국에 1500억 톤을 쓰면서 산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이고요. 실제로 IEA와 같은 국제에너지기구 발표에 따르면 약 2030년 정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꾸준히 증가하던 탄소 배출량이 드디어 정점을 찍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변곡점에 반드시 이르를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정점을 찍는다고 하는데 2050년에 1500억 톤을 쓰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우리 기후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인풋이 1500억 톤이 나왔을 때 온실 기체가 이만큼 나오니까 지구 온도는 몇 도 상승할 것이야 라고 계산한 값이 6도예요. 그래서 6도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살아갈 때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온도 상승은 어느 정도일까를 답을 해줘야 되겠죠. 약 3도 이내의 상승입니다. 비슷한 시나리오로 SSP 4.5라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8.5, 4.5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온실가스 농도에 비례하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서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딱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 제가 볼 때는 한 4.5 시나리오를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는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온도 평균적인 상승치가 약 2.7도예요. 그래서 3도 미만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과학자들의 예상이고 합리적인 추정치예요. 현재 벌써 이제 한 1.5도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 한 1.2도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막아내면서 사는 게 적정이 예상되는 수준이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2.7도의 상승을
2도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줄여야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후 위기들에서 별 피해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겠죠. 3도까지 가면 그러면 안 위험한가?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은 지금보다 몇 배로 폭염이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파, 가뭄, 산불 이런 위험도가 급격히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우리 첨단 과학의 힘으로 위험에 대응하는 인류의 능력도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제 예상은 이런 어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인류가 직접적인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멸망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굉장히 큰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위기를 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탄소 배출량을 가정한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국가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에서 좀 사라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약간은 제가 희망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금은 절망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기후과학자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몇 도 올라갈 것인가라는 그 예측치를 전달 드릴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수치라는 거예요. 뭔가를 기후과학이라는 게 다른 과학들처럼 확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 학문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 일반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학문이고, 우리 기후과학자들이 불확실성의 바닷속에서 인류에 도움이 될 만한 조금이라도 유용한 정보를 건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아직까지도 너무 모르는 게 많은데, 문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예측한 일들에 비해서 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후 모델을 이용해서 남극이라든지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것보다 항상 지나고 보면 자연은 더 빠르게 그런 어떤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어서 기후과학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큰 거죠. 우리가 혹시 뭔가 놓치고 있는 지구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자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상상 외로 지구가 급격히 뜨거워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아마 티핑 포인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가 탁자에서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조금씩 밀다 보면 어느 순간 결국에는 탁자에서 동전이 탁 떨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에 파국이 오는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책 없이 온실기체를 자꾸 쓰다가는 기후 시스템이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론들이 티핑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런 티핑 포인트에 관해서는 과학자들마다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말로 티핑 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고, 그게 1.5도일지 2도일지 3도일지는 우리 과학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어떤 기후를 너무 심하게 이렇게 과속 페달을 밟으면서 변화시키는 행위를 중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심해지지만 역설적으로 오존층의 구멍이 크게 줄었다는 나사의 발표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실 전혀 역설적인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오존 구멍의 크기랑 지구온난화하고는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존 구멍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를 또 던져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구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거대한 지구에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지더라도 이 지구의 어떤 지구급 규모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존 구멍의 회복이야말로 인류가 최초로 노력하면 지구의 어떤 환경 변화를 우리 힘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존 구멍이 왜 생겼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존은 우리가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제 오존 구멍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거거든요. 성층권의 오존이 O3라는 그 분자가 너무 적어지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오존이라는 게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대로 투과하게 되겠죠. 구멍이 뚫리면. 그러면 남극 지역 혹은 고緯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외선에 노출이 돼서 도저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환경 이슈인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게 바로 우리가 CFC라는 에어컨 냉매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오존 구멍이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듀퐁사에서 개발한 냉매가 CFC인데 그래서 몬트리올 프로토콜을 통해 오존 구멍을 확대시키는 CFC 사용을 금지하자라는 조약을 맺었어요. 전 세계가 다 동의를 했죠. 해서 CFC를 사용하지 않고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오존 구멍이 닫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노력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져준 거죠. 마찬가지로 온실기체도 우리가 글로벌 국제 협약을 통해서 각국이 이산화탄소 쓰지 말자 그래서 안 쓰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근데 오존 문제와 이 지구온난화 문제는 완전히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CFC, 에어컨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CFC는 냉매일 뿐이잖아요. 이산화탄소는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잖아요. CO2를 줄이려면 에너지를 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석연료를 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고 부유한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번창시킬 수 없는 일이다라는 데서 문제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오존 문제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낙관적인 것이다.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다.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극지방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2000년대 들어서 지구에 큰 변화가 극지역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변화가 생겼는데 먼저 2000년대 들면서 북극의 얼음이 많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은 사실은 바다 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게 이제 녹으면서 생기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극의 얼음이 줄어든 곳으로부터 그럼 이제 북극의 얼음이 줄어든 곳에 바다가 노출이 되잖아요. 바다에서 예전에는 올라오지 않던 열과 수증기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열과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북극이 훨씬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근데 북극이 뜨거워지면 얼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녹겠죠. 더 녹으면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은 열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이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북극은 다른 지역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뜨거워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북극에서 일어난 일은 북극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우리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북극이 어떤 중위도 지역의 날씨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혹시 북극 진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북극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제트 기류, 중위도의 어떤 날씨의 변화를 초래하는 바람들이 마구마구 흔들리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극이 점점 뜨거워지면 그런 어떤 제트 기류가 힘을 잃고 점점 약해지면서 바람의 순환이 느려져요. 쉽게 말해서 동맥경화 같은 것들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순환이 빨리빨리 순환이 되지 않고 한 곳에 오래 정체되는 고기압이나 저기압들이 생기거든요. 폭염은 기상학자 관점에서는 오래 머무르는 고기압이에요. 폭염이라는 게 날씨가 일시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지만 그게 제트기류나 바람에 의해서 휙 날아가 버리면 금방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망자도 나오지 않고 하루 반짝 더웠다가 끝나는 건데 그게 오래 머무르면 정체된 고기압 형태로 머무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돔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한 곳에 머무르면서 열이 갇히는 또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갇히면서 공기도 정체되고 미세먼지도 심해지는 거죠.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북극에서 일어난 변화가 중위도 지역의 날씨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게 2000년대부터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또 더 심각한 변화는 남극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죠. 남극의 어떤 변화는 북극의 기후변화보다 더 지구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남극은 육지 위에 얼음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남극 대륙에 얹혀져 있는 얼음의 두께가 평균적으로 약 3km 정도 됩니다. 3km 정도 되는데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남극을 둘러싼 바닷물의 온도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얹혀져 있던 빙하들이 자꾸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면서 바닷속으로 퐁당퐁당 빠져들고 있어요. 제가 퐁당퐁당 귀엽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여의도 면적의 한 6배, 7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빙하가 바다로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매년. 그렇게 되면 그 빙하가 결국 직접적으로 해수면을 높이겠죠. 북극의 얼음은 바다 위에 원래 떠 있는 얼음이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하고는 무관해요. 그런데 남극의 빙하는 직접적인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이거 한 2010년 이후에 남극의 어떤 빙하 이탈의 가속화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